자, 유럽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느냐? 유럽이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전사한 남성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했어요, 노동력이.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터키에서,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식민지인 파키스탄, 뭐 인도,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 예전 식민지인 그 북아프리카 무슬림 국가 지역에서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외국인 노동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돌아가지 않고 정착했죠. 그리고 아무도 돌아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민을 계속 받아들이고 2015년에는 난민까지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겁니다. 그동안 골마 있던 상처가 완전히 터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이민자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비교적 현지 사회에 동화되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다문화주의, 그러니까는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너네 문화를 그냥 고수하고 살아도 된다, 이런 나문화주의를 하면서 이제 사회로부터 무슬림 공동체가 유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자나 소수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PC 문화가 만연을 하고, 그다음에 대대적인 복지 정책을 하면서 사회에서 고립되고 일자리를 못 얻어도 먹고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진 거라는 시간밖에 없고 일도 안 해도 되니까 점점 급진적으로 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그래서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유럽은 재앙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똑같이 이 정책 그대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문정권에서. 2015년에 터키 해변에 쓸려온 알란 쿠르드라는 3살짜리 아이의 시체입니다. 근데 이 사진이 그 서구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나서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서 유럽의 그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이 국경을 활짝 열어젖히고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근데 얘가 부모가 시리아 사람인 건 맞지만 시리아에서 빗발치는 총탄을 뚫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서 배에 오른 아이가 아닙니다. 부모가 터키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얘를 데리고. 그런데 복지 정책이 잘 돼 있는 북유럽으로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전복돼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 이민이에요, 난민이 아니라. 그리고 2015년부터 유럽에 쏟아져 들어온 난민, 그 시리아 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시리아 난민 같은 경우에는 한 30%밖에 안 되고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북유럽, 북아프리카 무슬림 국가, 이슬람 국가, 그런 데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예멘, 그러니까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과 마찬가지로 남성이 대다수입니다. 80% 이상이 남성이에요. 도대체 노인과 여성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아이들하고. 그래서 지금 왼쪽이 무슬림 인구가, 그러니까 그 색깔이 진하게 칠해져 있는 곳이 무슬림 인구가 많은 지역이에요. 영국과 독일이 6% 정도, 그다음에 프랑스, 스웨덴이 8% 정도. 근데 이게 2016년이라서 아마 지금은 훨씬 늘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 통계 자체도 이미 유럽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 난민 지위를 확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배제하고 나온 통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높습니다. 아주 낮게 잡은 거죠. 그리고 오른쪽은 영국 외무성에서 발표한 테러 위험 지역입니다. 빨갈수록 위험한 지역이겠죠. 거의 일치합니다. 무슬림 인구가 많은 지역과 테러 위험 지역이. 자, 영국의 아시아인 그루밍갱이라는 조직 폭력단이 있어요. 성매매. 근데 이 그루밍갱이라는 거는 보통 조직 성매매 폭력단보다 훨씬 사악합니다. 가정이 불우하고 마음 붙일 곳 없고 방황하는 소녀들을 대부분이 13세에서 15세 사이예요. 그런 소녀들을 맨 처음에 여자친구로 사귀어요. 그래서 정서적,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다음에 그 여자아이의 사회적 관계를 다 끊어놓습니다. 그리고 성매매를 시키기 시작해요. 이게 1980년대 말부터 이 일이 있었는데 사법당국, 학교, 뭐 아동보호소 뭐 이런 데가 다 쉬쉬했습니다. 다 덮었어요. 왜냐하면 가해자가 대부분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이거를 문제 삼으면 자기가 인종차별자라고 낙인이 찍힐까 봐. 그래서 가해자의 90% 이상이 파키스탄 무슬림입니다. 주로 18세에서 25세 사이고요.
피해자의 90% 이상이 백인 소녀, 주로 13세에서 15세인데 적게는 10살짜리까지 있습니다. 9살, 10살. 그래서 그 가장 언론에 대서특필됐던 지역이 로더럼이라는 도시인데, 이 로더럼의 인구가 25만 명인데 백인이 92% 인구에, 그다음에 파키스탄 인구는 3%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로더럼이란 시 전체가 아니라 이 로더럼이란 시 내에 있는 인구 8만 5천의 한 지역에서만 피해자가 1,40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국 전체로 환산을 해보면 피해자 수가 30만에서 많게는 50만까지로 보고 있어요. 근데 영국이 인구가 한 6천만 좀 넘죠? 그 중에 무슬림 인구가 5, 6%라고 하면은 얼마나 되나요? 300만 정도 되죠? 그 중에 그러니까 강간을 하는 남성의 나이를 18세에서 43세까지로 치자면 그 범인일 만한 나이에 있는 무슬림 수가 50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피해자 수가 30만이라고 쳐도 30만이 하루에 몇 명씩 상대를 하겠죠. 그리고 강간을 저지를 만한 연령에 있는 남성이 50만 명이라고 할 때 거의 여기서 자유로운 무슬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직접 강간은 안 했어도 강간으로 벌어들인 돈들을 돈 세탁하고, 그다음에 그 여자 아이들을 실어 나르는 택시 회사들 있죠. 또 뭐 그런 것까지 다 합하면은 거의 무슬림 공동체가 이 범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90% 이상 가해자가 파키스탄 무슬림인데 왜 아시아인이라고 하느냐? 아시아는 아시아죠. 파키스탄도 남아시아니까. 그런데 이게 이슬람하고 관련이 없다, 무슬림하고 관련이 없다고 희석시키기 위해서 언론에서 아시아인 그루밍갱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치는 이게 이슬람 문화가 아니라 아시아 문화라고까지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아시안 그루밍갱의 만행을 담은 책이 여기 나와 있는 이지 미트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 여자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이지 미트라는 거는 쉽게 잘 넘어가는 사람 뭐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는 이 가해자들이 피해자인 백인 소녀들을 만만한 고깃덩어리라고 본 거죠. 이지 미트. 자, 이게 아시아의 그루밍갱의 그 머그샷 사진입니다. 하도 많아갖고 그냥 몇 개 골라봤는데, 백인이 있는 사진을 찾으려고 많이 찾았는데 겨우 오른쪽 구석에 한 명 있죠? 이렇습니다. 가해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 책은 최근에 나온 책인데 Please Let Me Go, 제발 나를 보내주세요. 케이틀린 스펜서라는 가명으로 피해자 여성이 쓴 책입니다. 14살 때 잡혀가서 15년 동안 수천 명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그래서 낙태를 7번 하고 유산을 2번 하고 출산을 2번 했습니다. 처음에 강간을 당하고 나서 경찰한테 찾아갔더니 경찰이 나는 너를 보호해 줄 수 없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포기를 합니다, 이 여성이. 그리고 경찰이 이 여성의 어머니한테는 당신 딸이 본래 해픈 매춘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풀에 지치면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수천 명한테 강간을 당했는데 아직까지 이 기소된 가해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자, 타미 로빈슨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를 영국의 주류 언론과 기득권층과 좌익과 무슬림은 국가의 적이라고 부릅니다. 이 친구가 2009년에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다가 돌아온 영국 그 군인들이 이 사람이 사는 동네에 와서 가두행렬을 해요. 근데 그 가두행렬을 하는데 무슬림들이 영국 군인들한테 침을 뱉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영국 방어연맹 잉글리시 디펜스 리그라는 단체를 창설을 합니다. 그리고 급진적인 이슬람을 알리는 그런 활동을 시작해요. 그런데 이 친구의 사촌 동생도 그루밍갱의 피해자입니다. 그러면서 영국 방어연맹이 영국 전역의 그루밍갱의 만행을 알리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법당국이 관심을 갖게 만드는 큰 공을 세워요. 근데 이 친구가 2013년에 탈퇴를 해서 레블 미디어라는 캐나다 대한 언론이 있습니다. 대한 언론에 영국 주재 기자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무슬림 강간범들의 재판을 취재해요.
그래서 2017년에 법정 무슬림 강간범의 재판이 그루밍갱 강간범의 재판이 열리는 법원 밖에서 취재를 했는데 법정 모독죄로 유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영국 시민들이 모아준 2만 파운드의 돈으로 아주 좋은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징역 몇 월이더라? 징역 18월에 집행유예, 하여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요. 근데 2018년에 또다시 또 다른 법정 바깥에서 무슬림 강간범을 취재하다가 이번에는 치안방해로 체포를 당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로 즉석에서 체포돼서 바로 판사 앞에 끌려가요. 그래서 변호사의 입회도 없이 직결 심판을 받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아요. 그런데 치안방해로는 구속시키기가 애매하니까 이거를 슬쩍 법정 모독죄로 바꿉니다. 그래갖고 작년에 법정 모독죄 유죄가 나왔지만 집행유예를 풀려났잖아요. 그래서 집행유예 조건을 위반했다는 구실을 내세워서 이 사람을 구속 수감해요. 그리고 판사가 언론에 함구령을 내립니다. 이 사건을 보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언론들이 고분고분 따라요 또. 그리고 그동안에 올렸던 기사들도 다 내리고. 그동안에 올렸던 기사들도 이 사람을 옹호하는 기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얘는 이슬람 혐오자이고 축구에 광분한 그 남봉꾼이고 왜 훌리건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인신공격하는 기사만 다 올라갔어요. 근데 그런 기사도 뭐 다 내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 갇힌 교도소가 헐 프리즌이라는 데인데 여기는 본래 무슬림 인구가 교도소에 많기도 하지만 하여간 무슬림이 득실득실하는 그 교도소였는데 그 교도소보다 무슬림 인구가 더 득실득실한 헐 마이제스티 프리즌이라는 데로 옮깁니다. 그러면서 무슬림들이 많으니까 얘 신변이 위험하다고 하면서 독방에 감금해요. 2달 동안. 근데 그 독방에는 침대도 없고 매트 한 장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참치캔 하나에 과일 하나 먹고 버텨요. 그리고 이 사람 독방이 그 1층에 있어요. 1층에 있는데 창문 받고 바로 건너편이 그 교도소 안에 있는 모스크입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이 사람 독방 바깥으로 창밖으로 자유롭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독방 창문으로 오물 투척하고 침 뱉고 그래갖고 이 더운 날씨에 창문을 완전히 봉하고 그리고 2달 동안 견뎠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 2달 동안 사람하고 그 대화한 게 한 달에 2시간. 변호인 면회도 거의 거절당하고요. 그렇게 살다가 이번 8월에 항소심에서 판사가 그래도 영국의 정신이 제대로 박힌 판사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원심 파기 환송하고 보석으로 석방이 됐습니다. 다행히도. 근데 이 사람이 그 구속되기 전에 트위터에서 퇴출이 됐어요. 그루밍갱에 대한 기사, 팩트, 정확하게 알려진 팩트만을 트위터에 올렸는데도 이슬람을 혐오하는 발언이라고 해서 트위터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여러분 트위터의 2대 주주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에 대한 비판은 쉽게 허용되지 않아요. 근데 팩트를 올렸는데도 이런 사람은 퇴출되는 반면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이런 테러 단체들은 버젓이 트위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테러리스트 모집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구속되기 전에 유튜브 동영상도 몇 달 전에 올렸었어요. 그 동영상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그 트위터에 사실을 얘기했는데도 자기가 퇴출을 당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입을 막으려는 세력들이 자기를 옥죄해 오고 있다.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2분 남짓한 동영상인데 이 사람이 구속되고 나서 유튜브 측에서 삭제했어요. 그 동영상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트위터, 유튜브, 페이스북, 구글도 여러분의 친구가 아닙니다. CEO가 다 좌익이에요. 그 억만장자들이 다 좌익입니다. 지금 빅브라더 역할은 그 4개 인터넷 사이트가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자, 영국의 이슬람이 얼마나 깊게 침투했는지 보시겠습니다. 2017년에 출생한 신생아 가운데서 가장 많은 이름이 무함마드였어요. 총 인구의 6%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교도소의 중범죄자의 3분의 1 이상이 무슬림입니다. 복지수혜자는 무슬림 전체의 70%가 복지수혜를 받고 있고 공립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육류는 100% 할랄입니다. 그리고 영국에는 이미 샤리아 법정이 130개에 달해요. 물론 아직까지 샤리아 법정이라고 하지만 민법하고 가정법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좌익들의 천국 스웨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웨덴에서 그동안 범죄자 신원을 집계할 때 국적, 종교, 인종을 집계를 했었는데 무슬림 범죄자가 하도 많으니까 그걸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게 국적, 종교, 인종별로 집계하는 거를 그만 금지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별과 나이만 집계를 합니다. 범죄자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진입 금지 구역도 마지막으로 집계한 게 100 몇십 개였거든요. 그 이후로 집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웨덴 경찰이 너무 경무에 시달려서 85%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대요. 2017년에 한 페이스북에 한 그 스웨덴 경찰의 글이 올라왔어요. 피터 스프링아레라는 경찰인데 자기가 47년 동안 경찰 일을 해왔고 이제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아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은 연금도 박탈당하고 직장에서도 쫓겨날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얘기는 정말 도저히 그러니까 마음속에 담고 있을 수 없어서 해야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난 15년 동안 이민자들이 저지른 범죄 수사하느라고 경찰력의 100%를 투입해 왔다고 하면서 이제 그 페이스북 글을 올린 그 주에 일주일 동안 나온 그 범죄의 혐의자의 이름을 쫙 불러요. 그러니까 본명은 아니고 부르는데 무하마드 알리. 스웨덴 사람 가끔 있고 지난 15년 동안 쭉 일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페이스북에 이 글을 올린 이후로 스웨덴 시민들이 꽃다발을 엄청나게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근무하는 경찰서에. 그러니까는 말은 못하지만 스웨덴 시민들도 체감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경찰관 상관들이 이 사람을 증오 발언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주류 언론에서는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매도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팔로우업을 안 해서. 그다음에 그 이민자 난민들이 너무 많아져 갖고 이 스웨덴 인구가 900만이 조금 넘는데 지금 뭐 감당을 못할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국민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배정받으려면 몇 년이 걸린대요. 근데 이민자나 난민 같은 경우에는 몇 주면은 집을 준답니다. 그리고 재정난도 심각해져서 연금 수령 나이를 상향 조정하고 연금 수령액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시리아에서 한 남성 난민이 스웨덴에 들어왔는데 부인 3명하고 자녀를 16명을 끌고 왔어요. 스웨덴 국민이 낸 세금 175만 달러로 콘도 3채에 나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자, 스웨덴에서 이민이나 난민 정책을 비판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색출당해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사회적으로 매장되거나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엑스프레센이라는 주류 언론이 있어요. 스웨덴에. 근데 그 언론에 이민과 난민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겠죠. 그래서 그 기사 아래 부정적인 댓글을 단 스웨덴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엑스프레센이라는 신문에서 해커를 고용했어요. 해커를 고용해갖고 이 그 부정적인 댓글을 올린 사람들의 주소를 다 찾아냅니다. 그래갖고 직접 찾아가갖고 사진을 찍고 이거를 다 찍어갖고 그 기사로 올려요. 인종차별주의자들이라고. 그래서 해고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신문이 소송을 당했는데 사생활 침해죄로. 근데 재판부는 언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스웨덴에서는 그 증오 표현 금지법 (hate speech law)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위반하면은 최고 2년형에 처하는데 국정, 종교, 인종을 바탕으로 경멸하는 쪽으로 뭐 발언을 하거나 그러면은 최고 2년형에 처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경멸조인지 아닌지 그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경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스웨덴에서는 이슬람의 아주 그 폐륜적인 관행인 강제조혼, 여성할례, 일부 다처제도 지금 만연하고 있습니다.
강제 조혼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의 그 보건 당국의 그 법률 담당 관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외국에서 합법적이라고 인정받는 혼인은 스웨덴 민법에서도 받아들인다. 이런 개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 나라 민법은 왜 있습니까? 남의 나라에서 합법이라고 하면 다 받아들일 거면은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여성 할례 같은 경우에도 2015년에 3만 5천 건 그 정도 됐었는데 그것도 많은 거죠, 사실. 2015년에 와서 15만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 할례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처벌을 할 도리가 없어요. 숨기면. 그다음에 일부 다처제 같은 경우에도 그 난민 수용소에서 일하는 여성 그 직원이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 부인들이 그 가정주부가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남편한테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을 얻으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이해할 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애들 보는 동화책에 어떤 것까지 나오고 있냐면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셋이에요. 이런 제목의 동화책까지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친 스웨덴이. 그다음에 얼마 전에 가정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그 배심원단이 여성의 패소 판결을 내렸어요. 왜냐? 첫 번째, 여성이 집안이 그러니까 남편의 집안보다 천하다고. 두 번째는 뭐였더라? 여성들이 자기가 학대당했다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부지기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시댁하고 먼저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경찰에 먼저 알렸다고. 그래서 여성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배심원단 중에는 무슬림이 2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성범죄 가해자도 이민자거나 난민인 경우에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13살짜리 여아를 강간한 소말리아 남성이 있는데 징역 2월에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스웨덴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그리고 고틀란드라는 지역에서 한 여성 장애인이 레스토랑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려고 택시를 타는데 무슬림 이민자 5명하고 합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먼저 내렸는데 무슬림 남성들이 화장실이 가고 싶다고 해서 순진하죠. 이 여성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남성들을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성을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휠체어를 빼앗고 집단 강간을 했어요. 다행히 가해자들이 잡혔는데 경찰이 훈방했습니다. 왜냐? 양쪽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검찰의 변명은 뭔지 아십니까? 여성이 최선을 다해서 저항하지 않아서. 휠체어에 탄 여성이 저항을 하면 얼마나 저항을 합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타하룻이라는 거는 아랍어로 희롱이라는 뜻입니다. harassment라는 뜻인데 이게 어떤 사악한 관행이냐면 그 무슬림 남성들이 여성 하나를 둘러싸요. 이중으로, 원으로. 그래서 바깥 원 쪽에 있는 무슬림들은 그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안쪽에 있는 남성들이 돌아가면서 윤관을 하는 그런 사악한 관행입니다. 근데 유럽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축제, 뭐 페스티벌 이런 게 열리는 데마다 이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무더기로 범죄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해자를 증명할 길도 없고 피해자만 엄청나게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스웨덴은 뮤직 페스티벌을 열지 않기로 했어요. 이게 하도 심각하니까. 스웨덴 경찰이 그 여성이 희롱당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라고 해서 내놓은 게 뭔지 아십니까? 플라스틱 팔찌에 스웨덴어로 더듬지 마시오 라고 써 있는 팔찌를 여성들한테 나눠주면서 그거를 차고 다니라는 거 나눠줬습니다. 그게 대책이에요. 경찰이 내놓은. 무슬림은 남성이 절반, 여성은 3분의 2가 자기 모국어도 문맹입니다. 스웨덴어는 고사하고 그 팔찌를 차고 강간한 범죄자들도 있어요. 팔찌를 버젓이 차고 강간한 무슬림들도. 이게 피해 여성들의 사진이에요. 지난 10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한 난민 부류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 난민입니다.
왜냐하면 미성년 같은 경우에는 난민 지위를 얻기가 훨씬 쉽고 그리고 가족 전체를 초청할 수 있어요. 이민으로. 그런데 여기 사진에 나온 사람들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 난민으로 분류된 사람들입니다. 오른쪽에 고민형하고 웃고 있죠. 난민보호소에서 준 고민형입니다. 청년이에요, 청년. 미성년이 아니라 20대, 30대로 보이지 이게 어디 10대로 보입니까? 저 국민학생으로, 초등학생으로 보입니까? 근데 이런 20대, 30대 청년들이 초등학교에서 나란히 앉아서 수업을 들어요. 그러는 바람에 또 초등학교에서 아동 성추행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얘네 때문에. 그리고 난민 아동 보호소에서 그 처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라져 버려요, 홀연히. 얘네는 추적할 길도 없습니다. 자, 난민으로 한몫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정경유착으로. 이민국하고 기업들이. ICA라는 은행은 이민국한테 수의 계약으로 이 사업을 따냈어요. ATM 카드를 난민이나 이민들한테 만들어주고 그 카드 맨 처음에 이제 액티베이트 하려면은 그 액티베이트 해야 되잖아요. 그때 21달러를 뗍니다. 그리고 한 번 돈을 뽑을 때마다 2달러를 수수료로 떼요.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은행이. 그다음에 스웨덴의 30대 대기업은 난민 수용 시설을 운영하는데 수익률이 50%에서 68%에 달해요. 그다음에 한 이민국 관리는 그 아동 난민 보호자가 없는 아동 난민은 이제 위탁 가정이 필요한데 그런 아동 그 난민을 위탁 가정하고 연결시켜주는 중개를 해주는 민간 기업을 차려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민국 관리가. 그리고 스웨덴 시민 같은 경우에 미성년 난민의 법적 후견인, 미성년인 경우에 법적 후견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 후견인을 해주면 월 7,000달러를 나라에서 받습니다. 물론 한 명은 아니에요. 29명을 건사를 해야 됩니다. 스웨덴은 이제 테러를 수출까지 하고 있어요. 스웨덴 국적의 무슬림들이 테러단체, 그러니까 스웨덴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있는 테러단체에 가입한 숫자가 3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유럽 국가들 가운데 최고예요. 그리고 발칸반도에서 밀 수출되는 수류탄이나 전기기관총 그런 거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런 테러 단체에 가입해서 열심히 테러 활동을 하다가 스웨덴으로 다시 돌아오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인간들을 형사처벌하느냐? 아닙니다. 재활시켜요, 재활. 살 데를 마련해주고 직업을 알선해주고 심지어는 이름까지 바꿔서 신분을 세탁을 해줍니다. 이런 사람들을 재활시킨다고. 2017년에 독일 대한정당이라는 데가 아주 돌풍을 일으켜서 뉴스가 됐었죠. 이 AFD라는 독일 대한정당이 투표한 이유, 이 당에 투표한 이유를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당을 지지한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였냐면 테러리즘, 범죄, 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당에 투표한 이유는 이 정당을 신뢰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정당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랬다고 돼 있어요. 아무도 이 난민이나 테러리즘, 범죄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주류 정당에서는. 독일 경우. 자, 지금 서유럽과 북유럽에서 무슬림 난민들을 대거 받아들여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공화국은 지금 EU가 강제로 난민을 할당한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너네 꼬라지를 봐라. 우리 절대 안 받아들인다. 물론 이 세 나라는 복지 정책이 그렇게 탄탄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무슬림들이 이 나라들로 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2017년에 폴란드 독립기념일 가두 행렬이 있었는데 이 가두 행렬을 보고 오른쪽에 있는 그 서구 주류 언론들이 실은 기사의 제목입니다. 파시스트 극우 시위, 극우 행렬, 극우 상질 뭉러 글룩진 시위, 극우의 온상. 이 영국의 그 서구의 주류 언론들도 다 썩었어요. 우리나라처럼. 난민과 이민 문제에 관한 한은 다 좌익입니다. 절대로 비판하는 걸 허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눈에 가시인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축제 가두 행렬을 이렇게 극우 시위라고 왜곡 보도를 한 겁니다. 왼쪽에 사진 보세요. 나치 문양하고 소련 그 깃발 문양 다 X표 해놨죠. 자기네는 극우도 싫고 극좌도 싫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도 민법하고 샤리아법이 자꾸 충돌하는 사례가 생기니까 미국 법정에서는 미국 법만 통용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를 법안까지 통과시켜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칠한 그 주가 이 알락이라는 법안을 통과시킨 주입니다. 그랬더니 또 무슬림 형제단에서 들고 일어나서 이거는 이슬람을 혐오하는 법이다. 이 법안에 찬성한 의원을 우리가 낙선 운동을 하겠다. 그러고 또 이제 길길이 뛰고 있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자, 세계 종교 분포도를 잘 보십시오. 개신교인 지역 제가 파란 걸로 칠해놨죠? 잘 보세요. 경제 자유도가 높은 지역 잘 보십시오. 녹색이 경제 자유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개신교 지역이죠. 좌익이 왜 그렇게 개신교를 싫어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경제 자유도가 높은 곳일수록 정치 자유도도 높습니다. 정치 자유도가 높으면은 좌익들 맘대로 안 되죠. 자, 미국의 주류 언론은 완전히 썩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 때 그 우리나라 주류 언론 그 완전 맛이 갔잖아요. 광분했죠, 완전히. 거기다가 스테로이드 맞고 뽕 맞은 게 지금 미국의 주류 언론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에 대한 증오로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언론의 보도를 조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방법. 또 하나는 보도해야 할 가치가 있는 뉴스인데 보도 안 하는 방법.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기사, 그다음에 우익에 대한 기사는 왜곡 조작 보도하고, 그다음에 힐러리의 범죄 혐의 이런 거는 보도 안 합니다. 가치 있는 뉴스인데도. 그다음에 그 언론도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요즘에는 그게 이제 스트레이트 뉴스라 해서 기사, 팩트 위주로 한 거하고, 그다음에 그 기사를 바탕으로 한 오피니언, 이게 나눠져야 되는데 요즘엔 이게 완전히 뽕짝이 됐어요. 도저히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 탄핵 정국 한창일 때 누가 그런 그 댓글을 올렸더라고요. 어느 기사에다가 조중동이 신문이면 우리 집 화장지는 8만 대장경이다. 그래서 제가 그 아래다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리 집 화장지에는 꽃무늬가 있다. 안견의 몽유 도원도다. 이렇게. 그렇다고 제가 한경호를 신문으로 친다는 건 아닙니다. 한경호는 애초에 신문으로 안 쳤고 조중동은 조금 봐줄만 했는데 이제는 걔네도 신문 취급 안 해요, 저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주류 언론을 뭐라고 부르느냐? 언론 매춘부라고 부릅니다. 프레스티튜드. 프레스 플러스 프로스티튜드. 객관적 보도라는 정조를 정치 이념에 팔아넘긴 집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아시죠? 대량 살상 무기. 그거를 빗대어서 대중 기만 무기, Weapons of Mass Deception이라고 부릅니다. 주류 언론을. 자, 그 미국의 매체들을 성향별로 조금 분류를 해볼 텐데요. 제가 맨 위에 그 행에 극좌, 공정보도, 우익이라고 썼죠. 왜 좌익이라고 안 쓰고 극좌라 썼느냐? 아까 보신 안티파라는 집단 있죠. 걔네는 극좌 폭력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신문들에서는 그 단체를 전혀 비판을 안 해요. 폭력을 행사하는데도. 그러면 폭력을 용인하는 거 맞죠? 그래서 제가 극좌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간지, 잡지, 인터넷 신문, TV는 거의 다 좌익이라고 보면 돼요. 거의 다 좌익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레오 매거진하고 퀼렛은 제가 보는 인터넷 잡지인데 포스트 모더니즘과 신좌익을 비판하는 아주 좋은 그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주 공정하게 보도하는 신문이 인터넷 신문인데 더 힐하고 서카 뉴스라는 신문이고요. 그다음에 게이트스톤 인스티튜트라는 거는 지금 유럽의 그 이슬람이 확산된 상태, 그리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주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고하는 사람들은 어느 한 나라가 아니에요. 뭐 노르웨이, 스웨덴, 뭐 유럽의 각국에서 기고를 합니다. 이거를 본래 책임졌던 사람이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담당 보좌관인 존 볼튼이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아직도 하고 있는지는 아니면 남한테 넘겼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유럽의 상황을 자세히 아실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우익으로 분류한 신문 같은 경우에는 월스트리트 저널부터 내셔널 리뷰까지는 공화당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성향이 강한 신문이나 잡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 공화당 기득권층하고는 결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계층이나 지지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신문이 브라이트바트 뉴스, 스티브 배넌이 했었죠. 전략 담당 보좌관 했던 사람, 그 사람이 했던 신문이고, 그다음에 데일리 컬러하고 데일리 와이어는 이제 인터넷 신문입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중에는 유일하게 박스 뉴스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한국어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이 원용석이라는 분이 그 미국 시민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그러니까 재미동포죠. 재미동포인데 LA에서 그 미주 중앙일보의 부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중앙일보하고는 다릅니다. 이 원용석이라는 사람도 본래 공화당 지지자가 아니에요. 클린턴한테 2번 투표했었고 오바마도 2번 투표했었고, 그런데 자기가 오바마한테 너무 실망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 주류 언론들이 너무나도 썩어 있고 너무 조작 왜곡 보도를 많이 하고, 미국의 한인 신문들이나 우리나라 주류 언론들도 죄다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CNN 베껴서 보도하고 그런 걸 보고 자기가 너무 답답해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볼만해요. 자, 미국 등 서구 사회에서 누구를 극우로 부르느냐? 무모한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 이슬람 비판하는 사람, 불법 체류자 비판하는 사람은 다 극우라고 매도합니다. 미국에는 헌법 수정안 제1조가 있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그런 조항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안을 제정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럽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미국의 헌법 수정안 제1조에 해당하는 조항이 유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헤이트 스피치 러니 뭐니 이런 걸 지네 맘대로 만들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나라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증오 발언이라고 해서 처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정권의 개헌안과 국가인권위원회 기본 계획을 보시겠습니다. 개헌안이 불발되긴 했지만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냐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꾼다고 했었죠. 기본권을 누리려면은 국민이라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권에는 투표권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 외국인 노동자에도 투표권을 부여하려는 꼼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는 그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3년 거주하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선거에는 이제 투표권을 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를 해체하고 좌익의 지지층을 두텁게 하려는 꼼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망명권과 난민권을 신설한다고 했죠. 망명과 난민은 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베푸는 온정입니다. 권리라는 거는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행사해야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무슬림 이민을 대거 수용하려는 꼼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력을 약화시키고 좌익 지지층을 확충하려는 꼼수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다음에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했었죠. 이거는 앞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조국이 나와서 민족 문화를 지향하고 문화의 다양성, 다문화주의를 지향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앞에 제가 다문화주의가 유럽에서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담은 개헌이 불발되자 국가인권위원회 기본 계획을 통해서 이거를 다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정권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내 삶을 왜 국가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경제적 자유는 다른 자유를 누리기 위한 수단이에요. 우리가 왜 돈을 법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경제적인 책임을 나라에 맡겨버리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할 때 나라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마음에 안 들면 너 그러면은 돈 안 줘? 이러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는 다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유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책임을 나라에 전가하고 자유를 몰수당하든가
아니면 자유를 향유하되 책임을 지고 삶에서 올 수 있는 위험을 내가 감수하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문정권에서 정책은 의도로 평가하는 한다는 얘기도 했어요. 개소리입니다. 왜냐? 조한 메코드라는 범죄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범 청소년을 교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가르치고 사회성도 길러주고 여름 캠프도 하고 그렇게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그 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우범 청소년하고 참여하지 않은 우범 청소년을 비교를 했더니 어느 쪽이 더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냐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더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그 범죄학자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어떤 가정을 세웠었냐면 반사회성이 높은 청소년이 반사회성이 덜한 청소년을 본받아서 더 순화될 거라는 그 가설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정반대로 됐어요. 반사회성이 덜한 청소년들이 반사회성이 높은 청소년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더 그 비행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 조한 메코드라는 범죄학자가 집단을 상대로 어떤 정책을 실시해서 할 때는 선한 의도로 했어도 결과가 의도와 다를 수 있으니까 반드시 후속 분석을 하고 후속 그 실험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그 사람들의 그 삶에 간섭하고 바꿔보려는 이 좌익들은 오히려 이 범죄학자의 충언을 듣고 사회 정책을 실시한다면 절대로 후속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네가 의도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까봐.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낙태율이 거의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을 증가시키려고 러시아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썼냐면 출산한 여성들한테는 일정 기간 동안 나라에서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 출산한 여성들이 나라에서 현금을 꼬박꼬박 타먹은 다음에 그러니까 현금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시기에 아이들을 고아원에 갖다 버립니다. 지금 러시아에는 거리를 떠돌고 있는 고아원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나와야 되죠. 성인이 되면. 지금 거리를 떠돌고 있는 고아가 러시아에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퀴즈 하나 드릴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선한 의도로 실시된 정책이 뭘까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행복하게 사는 지상낙원. 어떻게 됐죠? 1억 명 이상이 학살됐습니다. 정책은 의도로 평가해야 될까요? 자,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 고용주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문정권에서. 레온 트로츠키라는 공산주의자가 한 말을 잘 보세요. 국가가 유일한 고용주인 나라에서 국가에 맞서는 자는 천천히 굶어 죽는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옛 원칙은 복종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원칙으로 대체되었다. 나라에서 월급을 받아 먹으면 고분고분해야 되죠. 공무원이 많은 나라는 결코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자, 한국의 좌익과 미국의 좌익이 얼마나 닮아 있는지 거의 샴쌍둥입니다. 자, 주류를 보실게요. 우리나라 586 세대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아직도 70대인 그 68세대, 40년대 말에 대학을 다니고 68년도에 학생운동, 급진적인 학생운동에 참여하고 그리고 정치권에 뛰어든 사람들이 아직도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이비붐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지금 민주당의 그 거물들이에요. 힐러리 클린턴, 빌 클린턴, 낸시 펠로시, 척 슈머, 버니 샌더스 등등등등등 다 이 세대입니다. 이 주류의 부모는 누구냐? 우리나라는 산업화 세대니까 말씀 안 드려도 되겠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The Greatest Generation이라고 해서 2차 대전 겪고 베트남 전쟁 겪고 허리띠 졸라매고 나라 부흥시켜서 자식들 잘 먹여 살린 세대입니다. 우리나라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586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가 가장 성장할 때 활발하게 성장할 때 태어나서 가장 좌익적인 성향을 갖게 된 세대입니다. 지금 그 세대가 우리나라 주류이고 미국도 주류예요.
그다음에 자학적 역사관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친일파 기회주의자가 득세한 나라,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고 하죠, 좌익들이.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디안을 학살하고 식민지 착취하고 인종차별하고 이런 제국주의를 통해서 그 건설한 정의롭지 않은 나라라고 가르쳐요. 역사 왜곡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말씀 안 드리겠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노예제를 굉장히 부풀려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노예제가 한창일 때, 피크일 때 남부에서 노예를 소유한 노예주가 전체 인구의 6%였습니다. 그리고 북부까지 합하면은 불과 1.5%에 불과했어요. 근데 모든 미국 사람들이 마치 노예를 소유한 노예주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70년대부터 그 서구 사회 학계에 그 오일 머니가 무수하게 집중적으로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위하는 작업에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슬람 황금 시대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슬람 황금 시대에 나온 어떤 수학적 개념들이 유럽의 과학 혁명의 토대가 됐다 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유럽의 과학 혁명의 토대가 된 수학 개념들은 거의 다 이슬람 제국이 시작되기 전 3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인도에서 나왔습니다. 인도에서. 힌두교, 브라만교 뭐 등등등. 그다음에 우리나라 죽어라고 그 좌익만 주구장창 찍는 지역 있죠. 전라도. 미국은 흑인이 주구장창 민주당만 찍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좌익 정당이나 미국의 좌익 정당이나 둘 다 똑같이 항상 과거에 묶어둬요. 이 사람들을. 피해자라는 그 정서에 묶어두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네 지지 텃밭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가 재정 자립도가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대 최빈곤 도시 10개가 전부 몇십 년째 민주당이 선거에서 항상 이겨서 장악해온 도시들입니다. 그다음에 적과의 동침. 우리나라 그 이승만, 박정희 독재했다고 그렇게 비판하면서 북한 나름의 사정이 있으니까 내재적 접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 좌익은 이슬람을 문화적 상대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성단체 페미니스트들은 똑같아요. 북한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침묵하죠, 우리나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슬림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다음 미투 운동 가해자, 우리나라 대부분이 좌익이었죠. 그 미투 운동의 진원지인 미국에서도 가해자 대부분이 저명한 헐리우드 거물, 방송계 거물 다 거의 다 좌익이었습니다. 거의 다. 그다음에 분열을 조장하죠. 인구를 하여간에 그 어떤 특징을 중심으로 인구를 아주 그냥 잘게 다 쪼개갖고 서로 반목하게 만드는데 아주 탁월한 재주를 보입니다. 빈부, 남녀, 지역.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역은 아니고 인종이겠죠. 그다음에 위선. 자기 자식은 다 자사고 특목고 보내고 평준화 교육, 공교육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마, 힐러리 뭐 등등등 민주당의 내로라 하는 거물들은 죄다 자기 자식은 사립학교 보냈어요. 그러면서 공교육 얘네도 정교조가 있습니다. 티처스 유니언이라고 그 막강한 그 민주당의 지지 세력이죠. 간단하게 광고 하나만 드리고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해라는 제가 번역한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지난 70년 동안 브레튼 우즈 체제 덕에 세계가 평화로운데 이제 종말을 맞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브레튼 우즈 체제가 시작되면서 미국이 국내 시장을 다른 나라한테 개방하고 자유무역을 증진시키면서 해상로의 안전을 보장해서 자유무역이 활성화되게 했고 그 대신에 서유럽과 여러 나라들을 안보 동맹으로 끌어들여서 러시아를 견제했었죠. 근데 이제 그 견제해야 될 러시아가 사라졌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미국한테 전부 빨대 꽂고 빨아먹었는데 이제는 미국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필요도 없어졌고. 그러니까는 빨대 뽑아. 니네는 니네가 알아서 살아.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EU는 이 저자에 의하면
분열되거나 와해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 세계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 도생해야 되는 시대가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은 미국에 빌붙어서 동맹으로 살아갈 것이냐,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 되는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과연 미국한테 전략적 가치가 있을까? 미국이 동맹으로 품어 안고 싶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거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